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동족상잔의 비극 6.25 전쟁에 대해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수업은 특별히 선생님이 군복무할 때 입었던 전투복과 썼던 조교모와 함께 수업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번 수업의 목차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6.25 전쟁의 배경, 두 번째는 6.25 전쟁의 전개 과정, 마지막 세 번째는 6.25 전쟁의 결과 및 영향입니다. 그럼 먼저 6.25 전쟁의 배경을 한반도 정세의 변화와 북한의 전쟁 준비로 나누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한반도 정세 변화인데 1949년도부터 38도선 일대에서는 남한군과 북한군 사이에 크고 작은 교전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리고 48년 8월 15일 우리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이 되면서 미군정의 시대는 끝이 나게 되고 이에 따라 미군이 우리나라의 주둔할 명분이 사라지게 됩니다. 그에 따라서 49년 6월에는 일부 군사 고문단을 제외한 대부분의 주한미군이 우리 한반도에서 철수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50년 1월에는 미국의 국무장관, 우리나라로 따지면 외교부 장관이었던 애치슨이 어떤 선언을 발표하는데 이것이 바로 애치슨 선언입니다. 그럼 애치슨 선언의 주요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는 극동방위선, 극동이라고 하면 동북아시아를 지칭을 하는데 미국이 공산주의권의 확장을 동북아시아에서 여기까지 방어하겠다는 이런 극동방위선을 발표합니다. 이런 극동방위선을 같은 말로 애치슨 라인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자, 그런데 문제가 생겨요. 이 극동방위선, 애치슨 라인에서 우리 대한민국과 타이완이 제외가 되어버립니다. 그러면 북한은 생각을 합니다. 지금 주한미군도 철수를 했고 한국이 극동방위선에서 제외가 됐으면 우리 북한이 남한을 공격하더라도 미국이 개입을 하지 않겠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럼 이어서 북한의 전쟁 준비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일성이 소련을 방문을 하고 그 과정에서 스탈린도 만나기도 합니다. 어쨌든 김일성이 소련을 방문하여 무기와 군사 고문단 지원을 받고요. 또 중국과 비밀 군사 협정을 체결함으로써 이런 공산주의권 사이에 이런 군사적인 기반을 강화합니다. 그리고 실전 경험이 풍부했던 조선의용군 등을 북한 인민군에 편입시킴으로써 북한 전력의 강화를 기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 6.25 전쟁의 전개 과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북한 인민군의 남침입니다. 50년 6월 25일 새벽 4시 북한 인민군이 기습 남침, 남쪽을 침략하는 기습 남침을 강행을 함으로써 한국전쟁이라고 불리는 동족상잔의 비극 6.25 전쟁이 시작이 되게 됩니다. 그 결과 개전 3일 만에 우리 수도였던 서울이 함락되고요. 또 이승만 정부는 대전, 대구를 거쳐 임시 수도를 바꾸면서 마지막에 부산으로 임시 수도를 옮기게 됩니다. 그리고 최후의 이런 북한군의 공격을 방어하는 워커라인, 즉 낙동강 방어선을 구축을 합니다. 낙동강을 기반으로 해서 여기까지는 우리가 북한군의 공격을 막겠다라고 하는 피해 처절한 낙동강 방어선을 구축을 하고요. 또 이승만 정부는 미국의 도움을 요청을 하게 되고 미국은 신속하게 육해 공군을 우리나라를 위해서 투입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두 번째, 유엔군의 참전과 침해에 대해서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엔에서 특히 유엔 안보리 안전보장이사회에서 북한을 침략자로 규정을 하고요. 그 결과 유엔군 파병이 결정되게 됩니다. 미국을 중심으로 16개국이 우리 대한민국을 위해서 싸워주게 되거든요. 쌤이 여기 이미지로 우리나라를 도와준 16개의 국가를 띄워놨는데 남의 나라를 위해 싸우고 또 거기에서 피를 흘리고 남의 나라 땅에서 죽는다는 게 이게 정말 쉽지 않은 일이거든요. 그런데 이들 국가는 자유주의 체제를 더 지키겠다, 우리나라를 지켜주겠다는 마음 하나로 많은 피를 흘린 그런 국가들이었습니다. 유엔군이 6.25 전쟁에서 3만 8천여 명이 전사를 합니다. 우리나라를 위해서. 그중에서 3만 4천 명이 미국 전사자였거든요. 우리 국군들도 많은 피를 흘렸지만 우리나라를 위해 싸워준 유엔군, 이들 덕분에 지금 우리 대한민국이 있다는 생각으로
감사한 마음을 전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어서 볼게요. 자, 이승만 정부는 국군 지휘권을 유엔군 사령관에게 이관을 함으로써 이런 전쟁의 효율적인 통제를 위해서 이런 유엔군 사령관에게 국군 지휘권을 이관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50년 9월에는 결정적인 한방을 메가더가 이끄는 유엔군과 함께 일어나게 되거든요. 자, 50년 9월 15일에 인천 상륙 작전을 전개합니다. 자, 인천으로 유엔군이 상륙을 해서 허리를 끊어버리면 요 남한에 있던 북한군은 고립이 되게 되고 더욱더 북쪽으로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기반이 인천 상륙 작전이었는데 여기서 대성공을 거둠으로써 50년도 9월에 서울을 수복을 하고요. 전세를 역전시켜서 압록강 유역까지 유엔군과 국군이 올라가게 됩니다. 쭉쭉쭉 치고 올라가게 되고 그에 따라 가지고 북진 통일, 완전한 통일이 멀지 않은 그런 상황까지 오게 되거든요. 북한 멸망할 뻔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반전이 생겨요. 중국군이 북한군을 위해 개입을 하게 됩니다. 그럼 세 번째 중국군의 참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지우고 보도록 할게요. 자, 중국이 대규모 군대를 50년 10월에 파견을 합니다. 자, 예로 들어서 우리나라가 완전한 북진 통일을 이루어냈습니다. 그러면 우리 대한민국과 중화인민공화국 중국의 국경선이 맞닿게 되고 그러면 엄청난 전력 소모가 일어날 수 있겠죠. 그리고 또 국경선이 맞닿으면 만주가 위험하고 만주가 위험하면 중국의 수도였던 베이징이 위험하기 때문에 중국군이 우리나라를 공격하는 그런 개입이 일어나게 되고요. 또 49년에 중화인민공화국 중국이 수립이 되었기 때문에 사람들의 마음을 한 곳으로 이 전쟁으로 모을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에 따라서 펑더화이, 즉 팽덕회가 이끄는 중국군 30만 명이 군대를 이끌고 한반도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에 따라 가지고 점점점 밀리다가 50년 12월에는 유엔군과 미군 또 민간인들이 철수를 하는 흥남 철수가 일어나게 됐고요. 그리고 또 서울이 51년 1월 4일에 재함락되는데 이 사건을 일사후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러면 세 번째 중국군의 참전까지 봤고 마지막 네 번째로 전선의 교착과 정전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엔군이 51년 4월에 서울을 재수복합니다. 또 38도선 일대에서 이제 전선이 교착, 크게 진전 없이 서로 피 흘리고 소모전으로 그런 형태가 바뀌게 돼요. 그에 따라 가지고 고지전, 높은 지형을 점령함으로써 전쟁이 유리함을 찾는 이런 고지전이 전개가 되게 되고 이때 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가게 됩니다. 그러면 또 이어서 볼게요. 자, 소련의 제안으로 정전회담이 51년 7월에 개최가 되게 되는데 이승만 정부는 정전에 반대하며 이 회담에 불참을 하게 됩니다. 완전한 통일 때까지 전쟁을 멈추면 이들 북한군과 공산주의권 세력이 언제 다시 내려올지 모른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이런 전쟁을 끝내기 위해서는 북한 완전히 없애버려야 된다고 하면서 너희가 전쟁에 휴전을 하면 우리 단독이라도 치고 올라가겠다라고 말을 하기도 하고요. 당시 국민들도 이런 이승만 정부의 생각에 대부분 동의를 했었거든요. 어쨌든 이승만 정부는 정전에 반대하며 불참을 하게 되고요. 어쨌든 또 회담이 또 개최됩니다. 여기에서는 주요 쟁점이 크게 두 가지가 있었는데 하나는 정전 이후에 휴전선이라고 할 수 있는 군사 분계선을 어떻게 설정을 할 것인가. 두 번째는 잡혀 있었던 포로들을 어떻게 돌려보낼 것인가. 이런 포로 송환 문제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쟁점들을 더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왼쪽 세로가 군사 분계선이고요. 오른쪽이 포로 송환. 첫 번째 가로가 중국과 북한의 주장, 두 번째는 미국의 주장입니다. 먼저 군사 분계선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국과 북한은 전통적인 38도선으로 휴전선 잡자라고 주장을 했는데 미국은 정전회담 당시에 접촉선, 양측 군대가 대치하고 있는 이 라인을 군사 분계선으로 설정을 하자 말을 했는데 나중에는 미국의 주장이 받아들여져서 오늘날 휴전선으로 확정하고
반경 4km 정도의 DMZ가 설정되기도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포로 송환 문제인데, 포로 송환 문제가 더욱더 뜨거운 감자였습니다. 남측에도 포로가 있고 북측에도 포로가 있는데 남한에서 잡혀있는 북한군, 중국군의 포로가 더욱더 많았거든요. 자, 그러면 포로를 어떻게 서로 돌려보낼 것인가, 그 내용을 두고 서로 싸우게 됩니다. 중국과 북한은 이들 생각과 의지와는 관련 없이 본국으로 송환을 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고요. 미국은 포로의 자유로운 선택을 해야 된다. 남한에 남을래, 북한에 남을래, 아니면 제3국으로 갈래, 이런 자유로운 선택을 하게 되는데, 이렇게 포로와 관련된 또 정전회담이 개최되는 가운데 이승만 정부가 큰 사건을 하나 일으킵니다. 이것이 바로 방공포로 석방 사건입니다. 포로 송환 관련해서 정전회담이 전개되고 있었는데 당시 공산주의에 반대하던 이런 포로들도 있었거든요. 이들을 27,000여 명을 이승만의 단독 선택으로 풀어버립니다. 이것 때문에 정전회담이 잠시 멈추기도 하고 미국이 노발대발하면서 이승만 이 녀석 없애야 된다라고 하면서 화를 내기도 했거든요. 그리고 이승만 정부가 왜 방공포로를 석방했는가, 그걸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은 빨리 휴전을 하고 우리나라를 떼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아까 말한 대로 이승만 정부는 북진 통일, 완전한 통일을 해야 된다. 너희가 반대하면 우리 단독이라도 쳐들어가겠다. 그러면 정전회담에 우리 정부가 동의하는 대신에 미국, 우리나라에 주한미군 좀 남겨달라고 하면서 주한미군 딜을 걸거든요. 하지만 이런 이승만 정부의 주한미군 딜에 대해서 미국 정부가 크게 반응이 없습니다. 그러면 이승만 정부는 확실하게 뭔가 임팩트를 주기 위해서 방공포로 27,000명을 풀어버리니까 이승만의 그런 뭔가 자유로운 선택을 할 수 있다는, 단독 선택으로 뭔가 할 수 있다는 입지가 국제적으로 강화되게 됩니다. 이런 이승만 정부의 방공포로 석방으로 깜짝 놀란 미국이 결국은 53년 10월에 어떤 조약을 체결하는데 설명하고 난 다음에 이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미국의 주장이 받아들여져서 공산국 측이 대체로 동의를 함으로써 포로의 자유로운 선택이 확정되게 됩니다. 그러면 정전회담의 결과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53년 7월 27일 판문점에서 정전협정이 체결이 되고요. 또 53년 10월에는 이승만 정부의 방공포로 석방, 이런 사건들과 함께 체결이 된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이 있습니다. 한미 동맹이 기반이라고 쓰는데 한국과 미국이 서로 지켜주자, 도와주자라고 하는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이거든요. 이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우리나라가 엄청나게 발전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이 생기게 됩니다. 남북이 대치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나라는 국방비를 옛날에 3%밖에 안 썼어요. 전체 예산에서. 3%면 엄청 적은 겁니다. 그러면 이런 국방비를 아껴서 경제 발전에 투입을 할 수 있는 그런 예산과 자금이 마련이 되었습니다. 주한미군이 주둔하면서 주둔 비용은 미국이 다 되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크게 여기에 대해서 돈을 안 대도 됐고요. 혹시나 북한이 우리나라에 쳐들어오더라도 미국이 우리나라를 지켜줄 것이라고 하는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더욱더 경제 발전에 힘을 실을 수 있었던 그런 기반이 바로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이고, 한강의 기적이라고 하는 오늘날에 우리 대한민국이 생긴 거는 이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이 결정적인 힘이 컸다라고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6.25 전쟁의 결과 및 영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쟁이 벌어졌기 때문에 인명피해, 물적 피해가 터지게 되거든요. 사상자, 이산가족, 전쟁 고아 등 오늘날에도 그 상처와 아픔이 남아있는 이런 것들이 발생을 하고요. 또 남북한 주민, 민간인들은 상대편의 협력 또는 반대했다는 이유로 무자비하게 처형되고 학살되게 됩니다. 예시 사건들인데 하나는 국민보도연맹 사건입니다. 군인과 경찰들이 이 국민보도연맹원들을 학살을 하거든요. 국민보도연맹이 무엇인가? 원래 좌익이었다가 우익으로 전향한 사람들을 모아서 만든 단체가 국민보도연맹이었는데 6.25 전쟁이 터지게 되니까 이들이 혹시 북한군에 협조하지 않을까 해서 군경들이 이런 국민보도연맹원들을 무자비하게 학살했고요. 실제로 이 국민보도연맹에는 이런 좌익이든 우익이든 사상과는 관련 없는 사람도 있게 됐습니다.
그리고 경남 거창에서 또 충북, 영동, 노굴리 주민들의 공경에 의해서 무자비하게 학살되게 됐고요. 북한에서도 북한인민군도 인민재판 등으로 점령지의 민간인을 많이 학살을 했습니다. 그리고 물적 피해를 보면 주택, 학교, 도로, 항만, 공장 등 사회 기반 시설이 파괴되게 되고 남북한의 식량과 생활 필수품이 부족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전쟁은 사회와 문화까지 변화를 시켰습니다. 전통적인 가족제도, 또 공동체 의식이 떨어집니다. 전쟁으로 많은 사람들이 죽고 다치고 또 전쟁을 피해 많은 사람들의 이주가 생기다 보니까 이주민들에게 전통적인 가족제도, 또 공동체 의식이 떨어지게 되고 또 여성의 사회 활동이 증가하고 인식도 개선이 나게 되거든요. 남성들이 전쟁에서 많이 죽게 되니까 여자들이 가장이 되어서 가족을 이끄는 그런 결과도 나오게 됐고요. 또 주로 미군을 통해 서구의 대중문화가 유입되기도 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6.25 전쟁이 끼친 국내와 국외의 정세의 변화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승만 정부는 반공 이런 반공주의를 앞세워서 장기 집권을 강화하고 독재 체제를 수립하게 됐고요. 북한에서도 김일성을 정점으로 하는 사회주의 독재 체제가 확립이 되었습니다. 전쟁에 대한 책임을 자기 반대파한테 넘김으로써 김일성에 반대하는 또는 김일성의 정적들을 숙청하는 작업에 의해 사회주의 독재 체제가 확립이 되었습니다. 또 53년 10월에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이 체결됨에 따라서 미국이 주한미군을 통해 동아시아에 영향력을 행사를 했고요. 또 국제사회에서 특히 공산주의권에서 중국의 위상이 크게 높아지게 됩니다. 소련은 직접적인 군사 기입은 하지 않았지만 중국은 30만을 이끌고 실제 피를 흘렸기 때문에 공산주의권에서 또 국제사회에서 중국의 위상이 커지게 되고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로 모은 결과 중국 내 마오쩌둥의 힘도 커지게 됩니다. 또 일본은 전쟁 특수로 막대한 경제적 이득을 챙기게 되어 전쟁에서 패배한 이후, 태평양 전쟁 패배 이후 일본은 미국한테 좀 많이 밟히고 있었는데 6.25 전쟁이 터지게 되니까 기사회생으로 일본이 살아나게 되고 특히 치안 유지를 명분으로 자위대, 스스로를 지키는 부대 자위대를 조직하기도 했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동족 상잔의 비극 6.25 전쟁에 대해서 배워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제1공화국 이승만 정부의 활동과 독재 체제에 대해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수업도 열심히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